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네, 돌풀이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헤겔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55쪽입니다. 재밌는 게 헤겔 파트가 544쪽에서 시작했는데 555쪽 왔고 오늘 566쪽까지 할 거예요. 뭔가 의미심장한 쪽수입니다.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힐슈베르거가 헤겔 비판을 엄청 해요. 이 비판에 대한 비판을 또 한번 해보죠, 우리끼리. 헤겔의 변증법은 모순율과 동일률이라는 논리학의 두 가지 근본 원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논리학의 첫머리에서 존재와 무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할 때나 또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은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만 인식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이것이 또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고 이렇게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꼭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모순율을 어기는 것임과 동시에 모든 개별적인 것과 다른 모든 것들의 확고한 자립성, 그 독립성과 차이를 엄격히 유지하는 동일률, 그 A는 A다를 어기는 것으로 된다. 이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 이 비판을 비판하고 싶어요. 존재와 무가 동일하다. 이게 은근히 그 동양 철학적인 냄새가 특히 노자 냄새가 나죠. 저는 이게 서양인들한테는 이게 "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순율과 동일률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서양인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동양인들은 '아 존재와 무 동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뭐 그냥 느낌으로 그런 것 같아. 이게 좀 다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모든 개별적인 것들은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되지. 그것도 알겠어. 우린 또 공동체적이니까요, 동양인들은.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전 해결 철학의 어떤 뭐 모순이나 뭐 아포리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동일률을 어긴다? 글쎄. 이게 오히려 존재와 무를 다 품는 철학. 그래서 더 해결이 더 어떻게 보면 '철학이 더 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지만 진리란 게 그렇잖아요. 모순되는 것들이 같이 가는 거니까. 뭐 진희 님은 어떻게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도 이게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시를 들기가 좀 힘들 뿐이지 아. 맞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네. 음음. 네. 요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심도 있는 데까지 접근을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더 반증해 주는 것 같아서 저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어서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변증법은 자주 그리고 여러 서로 다른 진영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거부당한다. 해결의 철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명제들이 모순율에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현대 스콜라 철학의 한 대표자는 말하고 있고 또 현대 논리실증주의적인 경험론의 한 대표자 러셀 같은 경우는 만약 해결이 옳다면 한마디의 말도 뜻을 갖기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미리부터 이미 다른 모든 말들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네가 존은 제임스의 아버지다라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기 이전에 너는 우선 존과 제임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존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의 전체적인 특징을 아는 것을 뜻한다. 이런 특징이 없이는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과 구별 지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사물들도 그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여기서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을 빼고 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예컨대 부모, 아내, 자식 등의 관계에 의해서 그가 좋은 시민이냐 나쁜 시민이냐 하는 사실에 의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데 사람들이 너는 존이라는 말이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전에 너는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네가 존이라는 말에 뜻하는 말을 말하려고 노력할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전 우주를 해명하도록 강요당한다. 그리고 넌 맨 처음 명제,
존과 제임스라는 두 개인에 관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우주에 관해서 무엇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헤겔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 러셀의 말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이든 뭐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만 해도 지구가 뭔지, 둥글다는 정의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또 한 번 무엇인지를 다 각각을 완벽하게 정의해야지만 그 문장을 이해한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헤겔이 접근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 절대 지식에 대한 욕구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로 끝나는 뭐 어떤 강압적인 주장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태도의 입장에서의 어떤 절대 지식 혹은 뭐 아까 얘기가 나왔던 세계 영혼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뭐 정말 실제로 그렇게 근접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태도에 입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 러셀의 이 비판이 너무 재치 있는 거예요. 재밌죠? 예, 서양인들이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 엄청 잘하는 깐족대면서 이게 이런 거 결국 내가 또 좋은 설명하려면 넌 전 우주를 해명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런 거 글 읽으면서 재밌어요. 이런 문장 자체가 이런 거 너무 잘하네 러셀이. 자,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오해에 바탕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는 특수한 사고 형식인 해겔의 사고의 특색을 밝혀냄으로써만 해명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것을 밝혀내는 일은 해겔을 비판하는 자들도 해겔의 사고 형식을 밝히는 것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고 형식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해겔 변증법의 진정한 원천에 이르고 오직 이 원천으로부터서만 그의 변증법은 이해될 수 있다. 네, 다음 해주시죠. 우리는 헤겔의 생애에서 성서가 다했던 역할을 인식함으로써 이 원천에 다가설 수 있다. 이제 성서에 대한 예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선입관에 빠져있는 변증법 이론가는 성서 안에 진정한 원천이 있다고 보지 않고 기껏해서 성서를 스스로의 뜻 자체 안에 지니고 있는 헤겔의 사고를 출발케 해준 역사적인 동기 정도로만 보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사상사적 사실을 못 보고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변증법적인 운동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증법적 운동 자체와 성경의 상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변증법적인 운동에 있어서는 살아 움직이면서 스스로 형성하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형식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일이 자주 있다. 이미 딜타이는 청년기의 헤겔을 분석했을 때 헤겔이 성서와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학설을 주장한 신비주의자들의 사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스 라이제강은 이런 시사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헤겔과 그의 반대자들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고 그는 헤겔의 사고는 성서 연구를 거쳐서 독자적인 형식으로 눈뜨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헤겔은 성서, 특히 요한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자주 인용이 되네요. 자기에게 특징적인 것으로 된 것, 즉 신, 정신, 진리, 생명, 길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아냈다. 실제 그런 말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뭐 예수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렇지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여기서 철학적인 어떤 정의를 끄집어낸 거죠. 예수님이 그럼 신도 되고 정신도 되고 진리도 되고 생명도 되고 이게 다 부등호 그러니까 는으로 다 똑같은 거야 그럼? 결국 하나야 그 모든 게? 그걸 철학적으로 잘 풀어낸 성경을 철학적으로 잘 풀어냈다. 그래서 해겔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태초에 있고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 로고스 말씀
요한복음 제일 처음에 보면 이제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태초에 있고 하나님, 그 신이다.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세기 보면 말씀으로 다 창조한단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다 그렇게 돼요. 말을 먼저 뱉고 이 로고스를 먼저 뱉고 그대로 모든 게 창조가 돼요. 동물이든 뭐 물이든 다 뭐 물은 원래 있어 하여튼 창조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 와서 육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로고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 헤겔도 자기의 이념에 관해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다. 즉 자기의 이념도 이 로고스도 정신도 태초에 있었고 정신이요 하나님이며 자연 속에서 육신을 갖고 자기 밖에 있으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며 이게 다 부등호로 다 연결되는 거죠. 다 똑같은 이 세상 모두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데려가려고 한다. 자, 다시 데려가려고 한다. 여기서 인제 정반합 다시 생각이 나요. 헤겔은 또 요한복음 안에서 보다 더 높은 종합 명제로 높여지는 대립의 철학도 발견해낸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생과 사가 정반을 해서 합이 인제 열매가 된 것 같아요. 대립의 철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음.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죽었더라도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확실히 신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철학을 전개를 성경을 진지하게 해석을 하면서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고 보면 서양 철학의 그 기독교가 공헌한 어떻게 뭐 성경이 공헌한 부분들이 많지 않나. 물론 이런 철학을 다 염두에 두고 쓰진 않았겠지만 그 옛날에 뭐 모세를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이 근데 그걸 인제 철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깊이까지 가게 됐더라. 이런 것 같아요. 예. 지니 님은 혹시 이 부분 요한복음 이런 해석이나 이런 거 대립의 철학 뭐 이런 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좀 그 기독교와 그 불교부터 시작한 그런 사상이 되게 현대까지도 되게 뿌리 깊은 것 같고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크긴 한데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되게 저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여기에서 인제 다른 학자들이 헤겔과 더불어서 성서 연구와 그의 이론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작업 자체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음. 557 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이어서 읽어보면 음. 헤겔은 25세 때 예수의 생애를 쓰기 시작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아무런 제한도 없는 순수한 이성은 하느님 자신이다. 그가 42세가 되어서 자기 체계를 손질하려 하고 논리학을 썼을 때, 이때 이제 교수자가 되었을 때죠. 그 들어가기 서론에서 글자 사이를 띄운 인쇄체로 논리학에 관한 정의로서 다음과 같은 말을 끼워 넣었다. 그래서 논리학은 순수 이성 체계, 즉 순수한 사상의 왕국이라고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왕국은 가리워 있지 않고 그 자체로서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은 자연과 유한한 정신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한 본질 안에 있는 그대로의 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전과 후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는 지점이 좀 보여지죠. 그래서 논리학을 42세가 돼서 이제 그 사이에 끼워 넣은 문장이 그 전의 문장과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그것이 또 위에서 얘기한 바처럼 그 이제 헤겔과 그의 반대자들이 성서 연구와 이 헤겔의 이론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는지, 영화관계를 어떻게 쓰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성에 대한 이 추구 음. 순수한 이성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논리학은 순수 이성의 체계다. 이게 솔직히 뭐 그리스
때부터 언어는 다를지라도 이성이든 정신이든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이성에 대한. 어, 근데 그러니까 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뿔이 나는 거죠. 저는 봤을 때. 아니, 이성 중요한데, 그러면 물체 이런 거, 나중에 막스? 하여튼, 뒤에 또 철학자들이 얘기하겠지만, 무의식이라든지 그런 프로이트?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니체도 막 등장하고, 이성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진저리가 나는 그런 부분이, 558쪽. 헤겔은 자기가 그 시대의 철학 운동에 뛰어든 바로 그 시점을 철학적인 성금요일, 예수가 고난받고 죽은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하나님을 새로운 삶으로 일깨우는 것을 자기의 과제로 삼았다. 하나님을 새로운 삶으로 일깨운다. 어. 칸트가 거만하게도 모든 사변적인 형이성학과 특히 낡은 신증명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입증한 것은 앓의 대상으로의 하나님을 철학에서 내쫓아 버렸으며, 그죠? 나는 신앙에 대해서는 할 말이 모른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신앙과 철학을 분리시켜 버렸으니까 칸트가 하나님은 그저 신앙의 대상에 지나지 않으며 슐라이어 마을을 따르자면 느낌의 대상. 이거 지난주. 하나님은 느낌의 대상이야. 에 지나지 않는다고들 말해줘 왔다. 그래서 헤겔은 이런 시대 정신을 고려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이거 신은 죽었다. 는 명제를 설정한다. 깜짝 놀랐어요. 전 니체가 이 얘기를 먼저 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근 근본 그러니까 먼저 말한 사람은 헤겔이더라고요. 신은 죽었다. 그러나 그는 말을 이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정반합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본질, 이게 원래 뜻이었구나. 근데 후대에 좀 와전되기도 하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처음 봤는데. 지니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 지점이랑 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헤겔 이후에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는데 그 어, 헤겔이 셸링을 비판하는 지점에서 이미 관념론의 몰락을 서론에 얘기를 했다고 해요. 논리학 서론에. 그래서 어, 그런 지점으로 봤을 때 헤겔이 참 그 이제 관념론의 좀 쇠락과 우리 현대 철학의 어떤 과도기에서 그런 지점들을 잘 포착한 음, 이론가이기도 했구나라는 지점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음. 계속해 주시죠. 그는 자기의 체계 안에서 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그를 따르자면 유기체로서의 세계 전체는 살아있는 하느님을 위한 증거다. 유기체가 살아있는 하느님이다가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세계 전체가 하느님을 위한 증거다. 이게 조금 저는 좀 다르게 읽혔고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생명 자체가 세계라는 유기체를 스스로부터 생겨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하느님, 진리, 우주,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헤겔의 전형적인 사고 형식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 사고 형식은 생명에서 읽어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론적인 사고다. 유기체의 생명이 그의 사고 형식의 원형이다. 생명은 우선 한 씨앗 안에 집중되어 있다가 이제 씨앗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이 나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스로 전개해서 줄기, 잎새, 꽃으로 발전하고 마지막에 다시 열매와 씨앗 안에 집약된다. 이 씨앗은 다시 땅에 떨어져서 꽃 같은 순환을 새로이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헤겔이 좀 전통 형이상학의 어떤 지점들을 다시 한번 복권시키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어, 아마 이제 우리가 뒤에 결론 부분과 국가나 이런 부분들을 경유해 가면서 이 지점들이 좀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간 우리가 경험론을 거쳐서 관념론에 이르기까지, 전통 형이상학의 어떤 힘들이 좀 약해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시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시 태어나지 않았는가 음, 싶고, 음, 요게 사실은 현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맥이기도 하죠. 음.
다음 점에서 좀 중요하게 밑줄을 쳐 놓았습니다. 저는 생명, 유기체론적 이 단어를 원래 좋아하고 어 다시 나와서 되게 반가웠던 생명. 뭐 씨앗에 대한 비유도 참 탁월한데 실제 그렇거든요. 이게 뭐 철학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씨앗 안에 온 생명이 그러니까 집약되어 있다가 그게 인제 전개해서 줄기, 잎새, 꽃으로 발전을 하고 다시 또 씨앗으로 집약되고 이게 그게 생명의 순환인데 이게 정말 그렇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 이걸 어쨌든 과학자적인 면모 아까 저희가 초반에 했었죠. 헤겔의 칸트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사물을 잘 관찰하고 거기서 자기 철학을 또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어 이런 부분들 참 좋았다. 헤겔에게 있어서는 정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고도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똑같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음. 정신의 발전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스스로를 떼어놓는 것임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정반합이죠. 어 밖으로 정신은 밖으로 뻗쳐가야 되고 이 씨앗도 마찬가지 같아요. 스스로를 떼어놓는 것임과 동시에 스스로에게 되돌아와야 된다. 이 3 단계. 어 철학사 강의에서 말하고 있대요. 이런 것이 정명제, 반명제, 종합명제를 지니고 있는 변증법의 궁극적 원천이다. 변증법적 사고는 전개되었다가 다시 스스로에게로 되돌아오는 사고다. 전 이거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재밌는 게 제가 소설 창작 강의를 듣기도 했었고 웹툰 스쿨이라고 팟캐스트 듣기도 했어요. 거기도 웹툰 작가님이 웹툰 교수님이 진행하시는데 작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근데 그 작법서 뭐 로버트 맥키 아마 아실 거예요. 로버트 맥키 뭐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유명하거든요. 소설가 지망생이라면 혹은 뭐 웹툰 작가 지망생이라면 다 읽어 보셨을 것 같은데 전 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이렇다는 거 듣기만 했지만 작법이 그렇대요. 전통적인 그리스 철학의 영웅서사의 구조가 영웅은 집에서 인제 집이든 뭐 어쨌든 홈에서 출발했다가 온갖 고난을 겪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헐리우드 영화도 마찬가지 이런 구도. 실제 그래요. 여기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대요. 온갖 사건 사고를 다 겪고 다시 할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영웅 서사가 그런 거죠. 그리스의 서사들 다시 전개되었다가 다시 스스로에게로 되돌아오는 사고다. 이 스토리도 그렇거든요 실제. 제가 배운 바로. 깜짝 놀랐어요. 자연 안에 있는 씨앗은 스스로를 하나의 다른 것으로 만든 후 타자라고 써 있는 타자. 씨앗이 스스로를 타자로 만든 후에 다시 통일 안에서 합쳐진다. 정신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된다. 이게 서사적으로도 말이 되는 게 성장 서사잖아요, 서사라는 게. 주인공이 처음에는 막 철도 없고 하는데 막 스스로를 하나의 다른 것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이게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죠. 뭐 할리우드 영화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그럼 다시 또 나갔다 다시 돌아오면서 인제 성숙하는. 소설도 그렇고요. 예. 그 자체로서 있는 것이 정신을 위한 것으로 되고 이렇게 해서 정신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된다. 방법에 밝혀진 본성에 따르면 학문은 스스로의 안으로 돌돌 감겨져 있는 동그라미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환 그러니까 원환 운동이라 할까 이게 빙글빙글 도는데 상승하는 상승하는 계단, 원형 계단처럼 매개는 맨 끝을 애초의 근거인 이 동그라미 맨 처음으로 되감아 준다. 영웅 서사가 그래요. 처음에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지만 좀 더 성숙하고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 있죠, 이미 그 사람은. 이때 이 원은 여러 원들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부분은 방법에 영혼이 깃든 것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요.
이 반성은 맨 처음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동시에 새로운 부분의 맨 처음이기 때문이다. 네. 네, 계속 해주시죠. 그래서 해겔의 사고 형식은 라이제강의 위 인용문과 관련하여 이름 지었던 대로 여러 원들 중의 한 원이다. 이것은 전체성에 관한 전형적인 사고다. 원을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쵸? 원을 그릴 때 한 점에서 시작해서 돌아서 다시 한 점으로 모이죠. 네. 음.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을 거치지 않기도 하고요. 어.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닫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형이기도 합니다. 원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지지 않으면 그 선분이 끊어지게 돼서 완결성, 즉 전체성을 획득하지 못한 도형이 되어서 전체성을 얘기를 할 때 원을 그리곤 합니다. 경험론자들의 집합적이고 원자론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러셀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전체성에 관한 사고는 언제나 전체성에 살아 움직이는 내용들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들이 인식할 때 대상들에서 붙잡게 되는 것은 어떤 전체적인 것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고 찢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문단이라서 제가 좀 밑줄을 많이 그어 놓았고요. 사물들은 이렇게 분리시키는 데에서만 서로 대립된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이 전체 안에서 대립들이 없어진다. 아니, 사람들은 이것 안에서 이미 다른 것을 발견하고 또 다른 것에서 이것을 발견해낸다. 그래서 대립해 있는 것들이란 진정으로 대립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소위 전체의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단을 사실 이해하려면 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초심자로서 해겔을 접할 때 이 문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전체성에 관련된 논의이기도 하고 해겔의 중심 이론을 잘 정리해 놓은 문단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걸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 뒤에 넘어가서 해겔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뭐 국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국가 이외에 또 다른 뭐 관념론, 종교 철학에서 종교, 세계사 역사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론들까지도 우리 다 같이 이해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해를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게 저는 이제 뭐 다양성에 대해서 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차이를 뭐 존중해야 된다. 가까이 솔직히 차이 때문에 많이 싸우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차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결국 인제 해결 철학으로 들어가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붙잡게 되고 끄집어내는 이 추상들, 찢어내는 것들이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큰 차원에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 대립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과 저것이 결국엔 어 대립돼 있는 게 아니라 전체의 계기다. 결국 하나로 하나의 그 거대한 역사 안에서 정반합으로 다 합쳐지는. 그래서 뭐 70억 명이 다 차이가 있지만 결국 큰 틀에 해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우리가 역사의 한 이렇게 큰 줄거리로 가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비슷하게 이해를 했는데요. 우리가 개별자들끼리 싸우는 예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 기업과 B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뭐 경영의 이론에 관련해서 뭐좀 차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의견 차이가 있다든지 해서 좀 싸우게 된다.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한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면 좀 이제 대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둘의 논리를 멀리서 먼발치서 본다면 하나의 자본주의의 체제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역사의 큰 틀에서 본다면 그 역사 자체를 완성하고 있는 두 개의 개별적인 개념들이 그 안에서 대립인 것처럼 작동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떠올려 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이어서 보면 560쪽 두 번째 문단이고요. 그리고 해겔이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그 자체만을 보자면
대상들은 참되지 않은 것이다. 자, 대상들, 낱낱의 그 각각의 대상들은 참되지 않아요. 모든 관계들이 다 발견되고 모든 것들이 다 밝혀졌을 때야 비로소 전체적인 진리가 인식된다. 자, 참된 것은 전체다. 대상들은 참되지 않죠. 각각의 것들은. 그 각각은 떼어낸 것이니까요. 근데 참된 건 전체. 이건 이제 그 끝에 가서 알 수 있겠죠. 모든 게 다 이루어졌을 때 참된 게 전체다. 그리고 변증법의 세 단계는 전체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 3단계의 법칙은 미리 중지하지 않는 것이래요. 미리 중지해 버리면 우리 끝에 가서야 아는데 끝에 가서야 알거든요. 근데 미리 중지해 버리면 모르잖아요. 불완전한 상태로 끝난단 말이죠, 과정 중에서. 중지하면 안 돼요. 이 법칙은. 철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러셀이 여기서 우리는 미리부터 전체적인 우주를 알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일종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하나의 개념을 생각하기 시작할 수가 있다. 다만 지나치게 빨리 중지할 수만 없을 뿐이다. 왜냐하면 해결은 시작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계속 해주시죠. 헤겔이 위에서 말해진 바와 마찬가지로 정신과 정신의 변증법을 생명과 전체라고 볼 때 이것은 비유적인 것이라고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칸트적인 뜻으로 자연에게 법칙을 부여하는 주관적인 형식으로 이해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모사설의 하나의 형식으로 자연의 삶을 모사한 것이라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 정신은 그 자체가 그냥 그대로 자연의 한 과정이다. 사고와 존재는 파르메니데스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고 한 가지인 것이고 헤겔은 이런 것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바처럼 헤겔을 우리가 너무 축소해서 오독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점 아니면 앞선 다른 철학자들과 좀 유사하다고 해서 쉽게 동일시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우려들을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과잉 해석이 될 우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제대로 잘 모르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 진정한 이게 해결인지는 또 전공자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순수한 학문은 의식의 대립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순수한 학문은 사고, 사상이 바로 사실인 그 자체인 하나의 사고를 내포하고 혹은 사실이 바로 순수한 사고인 한 사실 그 자체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네, 맞아.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물질의 운동, 유기체의 조직, 정신적인 창조물, 식물, 동물, 인간, 학문, 법, 관습, 국가, 세계사, 예술, 종교, 철학 등등의 모든 것들 안에서 순환 운동을 하며 맥박치고 있는 생명. 해겔은 이 생명을 자기의 변증법의 삼박자에 어디에서나 발견해내고 있다. 자, 순환 운동을 하는 생명. 즉, 이 동일한 모든 생명, 온 생명은 세계라는 유기체가 일깨워지는 곳으로서의 인간의 정신의 생명도 형성한다. 그리고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절대자의 생명이며 이념의 생명이기 때문에 해겔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인간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 이런 알은 하나님의 자기 의식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 자신의 정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범논리주의라고들 하며 이 범논리주의를 보고 해겔은 신비주의적 범신론적인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학설의 대표자라고 생각하는 일이 자주 있다.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고 이걸 근데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인간은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인간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 하나님의 자기 의식이래요.
이 부분 혹시 지니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여기 이제 종교로 풀어내면 사실 좀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 어, 여기 날개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어, 범신론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음, 아니면 그냥 스피노자처럼 그냥 어, 하나의 큰 틀로 보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어, 것들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 바로 다음 문단에 사실은 그 해석이 나와 아, 있습니다. 읽어주시죠. 딜타이는 헤겔의 청년기 저작들 특히 헬달린에게 보내는 엘레시우스의 슬픈 노래 등 여러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헤겔의 낭만적 신비주의적인 시기를 확정짓고 있다. 어, 볼페는 그에 져서 낭만주의자요 신비주의자로서의 헤겔이라는 책에서 이 시기를 특별히 강조하고 후기 헤겔에게 있어서의 특징을 확언하고 있다. 라이제강은 헤겔이 신플라톤주의의 신비주의, 프로클로스, 위디오니소스 및 에리오게나 등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고 스콜라 철학의 바탕을 담은 이 철학을 다 같이 헤겔의 범신론적인 동일 철학자로 보고 있다. 우리가 앞서서 좀 재밌었다라고 하는 철학자들, 그게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근대 철학을 이미 담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던 위디오니소스라든지 에리우게나와 같은 사람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후기 헤겔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끼친 철학자들일 것 같고 해결의 의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문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해링은 이런 해석의 정당성을 의심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헤겔은 범신론적 신비주의와 이 신비주의의 모든 것은 하나다. 라는 이론을 거부하고, 물론 그 반대가 되는 것, 즉 추상적 원자론적 개인주의와 신과 세계는 찢겨져서 그 사이에 틈바구니가 있다는 합리주의적 이원론도 거부한다. 그래서 해겔이 추구했던 것은 이 두 가지의 극단을 이런 일면성을 지향하는 초월적 통일 안에서 결합시키는 것이 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은 옳다. 헤겔은 엘레아파, 스피노자, 쉘링 및 모든 무우주론은 무우주론의 추상적인 동일성을 거부했었다. 추상적 동일성. 무우주론이란 많음을 실체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이요. 이론론이겠네요. 여태까지 범신론이라고 불려지던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링이 지적했던 대로 헤겔은 소위 그의 낭만적 신비주의적인 청년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아니 이 시기 동안에도 단순히 감정을 따르는 정신적인 태도에는 반대했었고, 개별자들을 절대자 안으로 소멸시켜버리는 태도에도 반대했었고, 또 개별적인 인간과 절대자의 관계를 볼 때 정신적인 종교의 유신론적, 인격적 특색을 포기하는 그런 형식에도 반대했다. 그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많음의 자립성과 또 똑같이 강조되는 대립되어 있는 것들의 독립성을 넘어서서 다시 하나임, 그 통일을 인정하는 것, 즉 범신론과 이원론을 종합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네요. 범신론과 이원론의 종합. 많음, 그 자립성도 인정하면서 이게 다 하나야. 다 통일돼 있어. 실제 그랬죠. 응.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음,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어, 좀 재밌었고, 어, 무우주론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잖아요. 음, 그 부분에 저는 좀 색칠을 해두었고, 음, 어, 그 이후 좀 해결이 이와 일치되는 부분 혹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책이 좀 시차가 있다 보니 아, 좀 해석이 오늘날도 과연 이렇게 해석을 할까라는 음, 도 좀 드는 그런 문제.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 만약에 지잭은 해결을 어떻게 볼까? 이런 거 궁금하긴 하죠. 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럼 다음 문단 읽어주시죠. 네. 아포리아님.
그러나 개인적인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원리적인 입장의 무게와 내적인 논리가 해겔을 끌고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통일은 범신론적인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학설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hirschberger의 질문이고요. 해겔이 범신론자들의 추상적인 절대자로부터 구별짓는 자기의 참된 절대자도 역시 그 옛날의 길을 다시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갖는 게 여기에선 중요한 것 같고, 교부적이고 스콜라적인 철학도 존재자를 단순한 존재, 즉 스스로 있는 존재인 제1원인의 존재를 통해서 설명한다. 제1원인, 제2원인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주관적인 논리적인 판단의 진리 안에서 존재론적인 진리와 존재가 파악되는데 그 이유는 오직 능동이성 안에서 그 실현이 곧 존재론적인 진리인 이념이 빛나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저는 질문들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학설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논의, 해겔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어도 그 논리들이 사실은 힘을 가지고 스스로 그런 쪽으로 귀결됐을 확률 뭐 이런 것도 우리 보통 소설을 쓰거나 스토리를 작업하더라도 캐릭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캐릭터가 알아서 굴러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해겔이 범신론자들의 그런 구별짓기와 더불어서 참된 절대자에 대한 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읽히는 문단이었습니다. 자, 563쪽이고요. 그러나 차이는 있다. 해겔의 절대자는 세계의 과정 안에서 남김없이 드러난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과 자연의 본질이 아니라면 이런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본질일 것이다. 낡은 형이상하게 스스로 있는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는 존재자를 존재 전체라고 보지 않고 오직 유비적인 모상이라고만 봤다. 하나님의 모상, 모방품으로 세계를 봤던 거죠. 이 모상과 반대되는 것은 원형인데 이 원형은 존재자가 스스로에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 세상에 머물러 있다. 저 세상, 이 세상 이렇게 분리돼 있는 코사누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모상으로만 밖으로 드러난다. 에크하르트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다. 그런데 해겔은 바로 앞에서 인용한 문장에서 에크하르트의 말을 거의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겔에게는 이런 느긋한 동기가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암 안에서 사고와 존재의 대립을 없애버림으로써 초월과 따라서 관여사상, 원형, 모형의 단절 및 존재의 유비 등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소위 절대적인 암에서는 반대하는 주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측면이 우세하고 따라서 이런 것은 절대적인 암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사상이 세계 안에서 사라져버릴 위험에 부딪히게 된다. 네, 계속 해주시죠. 다시 객관을 주관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의 근거는 대상 전체를 고려할 때나 하느님을 고려할 때 초월이라는 개념을 잘못 파악한 데에 있다. 하느님은 전적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다른 자이고 이 다른 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무한성 안에서는 유비적인 규정까지를 포함한 모든 규정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는 해겔과 그 추종자들이 플라톤의 이데아나 존재의 유비에 관해서 말할 때 많은 발언들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해겔이 좀 플라톤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앞에 문단과 더불어서 모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옹호자들도 이런 전제를 내세워 초월이 전적으로 다른 것을 뜻하지 않고 주관과 객관, 사고와 존재, 세계와 하느님 사이에 초월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걸 필요가 없는 다리를 걸려고들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비의 문제점을
원전, 텍스트 깊이의 바탕에서 봐야 하지 표면에 나타나 있는 표현에 따라서 그저 한마디의 말이나 표어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을 바탕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때에는 그 밖에도 범신론에 관한 토론 전체가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 헤겔의 맥락 안에서 플라톤적인 면모를 저는 좀 냄새를 많이 맡았고, 그것에 의해서 좀 무화되는 지점, 그리고 그 무화되는 지점에 대한 오도, 이런 것들을 히시베르거가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개별성을 고려할 때에도 상황은 이와 비슷해진다. 이 문제가 재밌어요. 자, 원형의 사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헤겔에게 있어서 인간의 주관적인 정신의 알미, 하나님의 자기의식이라면 어떻게 해서 이 주관적인 정신이 개별적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이걸 알아내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은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아포리아의 문제점. 그래서 헤겔도 지난날의 누우스론이 범신론적으로 변화된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이 누우스론에 반대한 알베르투스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베로에스적인 영혼 단일론을 반박하는 글에서 만약에 영혼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온 우주에 그 영혼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하나님의 영혼이겠죠. 개별적인 나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니까요. 제3자가 사고하는 것으로 된다고 주장하고 많은 동의를 얻어냈다. 따라서 헤겔에게 있어서는 개별적인 것 전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개별자도 위태로워져요. 개별성, 고유성이 하나님이 생각해버리는데, 왜냐하면 모든 이것이 다른 것과 전체에 의해서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아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게 다 밝혀지는데, 이것이 가까이 개별적인 것들이 어떤 다른 것과 전체에 의해서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다. 헤겔을 따르자면 조니 제임스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러셀 명제의 진짜 핵심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이것은 또한 키에르케고르가 거듭해서 헤겔을 비난했던 이유이기도 하대요.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헤겔의 체계에 있어서는 모든 인격과 이 인격을 갖춘 모든 자유로운 결단과 책임은 세계 과정의 한 가지 계기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이오. 이게 타당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예, 이어서 해주세요. 이때 세계 과정은 스스로 제3자를 가지고서 나를 포기함으로써 이 종교적인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즉 인간은 진정으로 피조물이고 하느님은 진정으로 하느님일 수 있는 그런 인간과 하느님의 진정한 나와 너의 관계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나온 그 지점 있죠. 이제 헤겔에게 있어서 개별적인 것이 전체와 마찬가지로 인간 개별자도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개별적인 신, 우리 신을 개념화할 때 개별신이 될 텐데 그건 역시도 인간과 구별 불가능하게 되는 지점이 생기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죠. 그 정신 안에서 사고하는 절대적인 정신 그 자체가 스스로를 전개하는 곳으로서의 헤겔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은 이제 위험이 있는 자일 수도 없고 이제 경외할 만한 자도 아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헤겔의 철학에서는 진정한 영혼이 있다는 말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개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영웅도 전체 한 계기에 지나지 않아요. 이 전체와 전체의 필요성만이 진정한 현금 가치로 되기 때문이다. 헤겔이 개인이 죽지 않음, 불사에 관해 분명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근데 이 개별성을 헤겔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게 나오질 않아서 헤겔도 이걸 알았을 텐데요. 지니님 어떻게 개별성, 이게, 헤겔의 논리 안에서 개별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 글쎄요, 개별성이 절대성이 연결되어 있는 것만을 좀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 전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절대성의 방점을 찍고 그것을 증명하는 어떤 수단으로서만 개별성을 인정을 했고 그것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닌 개별성. 이렇게 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음. 이후에도 개별성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그러게요. 우리가 나오면 조금 보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3대 해석을 좀 빌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자가 개별자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해결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궁금하네요. 자 끝으로 네. 절대자의 변증법의 마지막 아포리아는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 비이성적인 것, 즉 병든 자, 악한 자? 맞죠?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죠. 악한 네. 자에게서 생겨난다. 헤겔도 플라톤이나 모든 관념론들과 마찬가지로 진료 물질과 악에 부딪혀서 궁금함, 그 이제 아포리아를 마주하게 되는데, 플라톤은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라고 내버려 두었다. 이제 우리 아까 플라톤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익혔는데 이제 헤겔 역시도 플라톤의 한 맥에서 이런 비슷한 맹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헤겔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참된 존재가 아니었다. 참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규정해버리면 끝나는 일인 거죠. 그의 범논리주의는 이 문제 앞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세계사의 철학에서는 이 문제도 과정 속에 받아들여진다. 이제 과정으로 하나를 취급해버리고 이 진리와 악의 문제는 있어도 좋고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세계사는 이 악을 통해서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세계의 법정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정반합 생각을 해보시면 선과 악이 있고 나서 두 개가 합쳐진 다음에 세계의 무슨 발전,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무언가가 드높여지려면 정과 뭐 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플라톤의 뭐 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부딪힌다라고 하는 그 비이성적인 것들은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합에 이르지 않고 하나의 드높이 올려지는 뭐 통과 의례나 아니면 우리가 밟고 일어서야 하는 어떤 진보주의의 어떤 과정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나 악은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처럼 벌과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전쟁, 폭행, 잔인함, 범법 등과 같은 모든 악이 다 인정된다.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그것이 있음으로써 한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다. 모든 것들은 절대자가 자기 스스로를 발견해내는 도중의 단계에 있다. 여기서 이제 합을 위한 어떤 반처럼 느껴지는 그런 독해였고요. 여기에서 헤겔의 철학에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비슷한 변혁이 생긴다. 스피노자도 플라톤적인 이데아와 영혼의 모습 아래 있는 세계를 이데아적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었으나 뒤에 와서 그의 국가 철학에서는 홉스의 자연주의로 돌아섰었다. 이제 여기서 헤겔도 이와 비슷한 노선인지 마지막 문단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헤겔의 하느님은 오직 세계 내적인 존재임에 틀림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세계의 내적인 존재임. 절대자와 이 절대자의 이성은 이제 선별을 하는 원리가 아니게 된다. 헤겔은 너무 많은 설명을 했다. 그는 로고스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모든 것들이 다 로고스라면 로고스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이 말 또 재밌어요. 그래 모든 게 다 로고스야. 그럼 로고스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만 세계 안에서 남김없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세계도 하나님 안으로 남김없이 사라져 버리고 만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과 자연의 본질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존재하지 않는 본질일 것이다라는 명제가 고대 중세의 사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런 뜻을 갖게 된다. 이제 세계가 하나님의 원인이다. 이 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거든요. 결국 세계가 하나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계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모습이 하나님이니까. 세계가 하나님의 원인이다. 헤겔에게 있어서는 르네상스 이후로 하나님에게라기보다 세계에 더 많이 바탕을 두고 있는 근세 철학의 정신이 고대의 유산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지점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헤겔이 읽히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헤겔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어. 그게 무엇 때문이었냐면 여기서도 로고스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로고스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개념 안에 음. 많은 것들을 다 담으려고 하면 그게 그냥 특정한 어떤 개념이나 특정한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음. 무의미가 돼 버리거든요. 어. 왜냐하면 그게 그 하나로서 완전한 전체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을 좀 해겔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의 그런 말을 시사해 줌으로써 좀 여러모로 해석의 잣대를 좀 넓혀준 느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가 사실 사라져요. 그래서 어.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 존재의 이유는 다 의미에 해당하는 영역이라서 그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부여하다 보면 사실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인간이. 어. 그래서 그런 지점의 비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와 존재의 어떤 대치, 이런 비교까지도 가능해지는, 그래서 어떤 현대 철학에서의 뭐 존재론적인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의미로서 말로서 언어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어떤 것, someth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일찍이 예견을 하고 있는 그런 학자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음. 저 멀리 이데아를 그렸던 플라톤과 되게 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음. 사실은 우리 곁에 바로 정반합과 더불어서 함께 그 안에 이중성과 더불어서 내재해 있는 어떤 개념으로서의 존재, 그런 것들을 일찍이 얘기한 학자가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음. 해겔을 본격적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참 저희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음. 많이 합니다. 어 제가 나무위키를 잠깐 봤었는데 그러니까 해겔 이전의 철학자들을 다루기 위해서도 해겔을 읽어야 되고 해겔 이후에 또 현대 철학자들, 해겔에게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이 정도까지 써 놔서 그만큼 엄청난 사람인 거죠. 뭐 해겔, 칸트, 플라톤 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했던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곱씹어 보면서 해겔에 대해서 좀 이번 주에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진희 님은. 음. 저는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네. 이제 이념의 변증법에서 들어가는 지점이었고요. 아.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점은 필테의 변증법과 뭐 해겔의 변증법의 차이 이런 것들 사실 구분해서 적기가 힘든데 이제 힐즈베르거가 잘 해주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서 많이 배웠고 네. 우리가 이후에 또 해겔을 읽게 된다면 좀 알아두어야 할 지점들을 551페이지 전반에서 많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해겔을 좀 더 다시 복귀한다라고 했을 때는 음. 551페이지 문단을 좀 읽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우리 진희 님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우리가 언젠가 해겔의 정신 현상학을 어 본문을 읽겠죠. 강독을 할 텐데 이 책이 그렇게 어렵다고 난해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매주 뭐 한 장씩이라도 진짜 한 장이라도 읽으면 서로 어떻게 막 치열하게 막 해석하면서 막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상상으로. 너무 기대되고 설레고 막 '재밌겠다.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철학사 책을 읽을수록 각각의 철학자들의 책이 너무 궁금해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나 플라톤의 원저들 언젠가 읽을 텐데 너무 기대됩니다. '그전에 내가 죽을 수는 없다.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이 책들을 내가 다 읽고 죽으리라.'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저도 좋았어요. 이번 주 내내 인제 특히나 인제 세계 정신 이런 부분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뭐 맞든 틀리든 그래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세상을.' 이런 관점에 갖는 어떤 영향력, 효과? 효과가 중요하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고 저희가 다음 주에 해결이 끝납니다. 철학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짧게 짧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냥 겉핥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고 있고 아 뭔가 인제 해결이 끝나면 그다음이 인제 2편 현대 철학입니다. 아
드디어 현대로 넘어가요. 해겔 이후에. 그렇습니다. 혹시 더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제대로 어 읽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게 점점 맞아요. 쌓이고 좀 쌓이면 쌓일수록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좀 불안하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쵸. 지금 현대처럼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좀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네. 것들 흑역사가 된다고 해도 그냥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읽는 데 목적이 있으니 네, 한번 읽어보고 혹시 듣는 중간중간에도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자료들을 많이 추천해 주신다면 또 같이 음 보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영상으로 뭐 교육 방송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마음에 동시에 이것도 인제 모순인데요. 모순이 분명한데 한 가지 마음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완전히 틀릴 수 있다. 창조적 오독을 하고 있다.' 그런 인제 하나의 두려움과 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나는 내 생각을 여기에 접붙이고 있고 근데 또 재밌어요. 뭐 그게 틀릴지라도 틀려도 된다. 뭐 틀리면 어때? 이게 수정 보완하면서 가는 거니까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있는 그런 철학 읽기가 아닌가. 네, 어 맞습니다. 네. 개인적인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건 좀 최소치로 하고 이제 힐시베르거와 제가 참고하고 있는 건 이제 우리 추천받았던 어. 길리에랑 에코랑 또 이제 초급 서양 철학사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총 한 대여섯 권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예. 저는 책을 믿는 거고 맞아요. 책을 책을 믿는 거고 절대적으로 저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은 거의 없다. 아.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팩트 체크를 피하기 위해 네, 그렇게 좋습니다. 이게 균형을 잡아 주셔서 저는 솔직히 다른 거 거의 안 보고 이 책만 보거든요, 이 한 권. 그러기 때문에 상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지니 님이 방향을 잡아 주시고 그래서 참 좋아요. 우리가 서로 보완되는 셈이죠. 네, 절대적으로 또 옳은 방향이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공부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